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 정부는 두 사람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시급한 국제 문제에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аш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и мы нацелен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러시아 정부의 설명은 없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민감한 분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북한이 특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We've seen Russia providing weapons to North Korea, and we've seen North Korea providing weapons to Russia. We've seen Russia taking action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도 친선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평화를 위한 공동 보조를 함께 하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두 나라 정상회동에서 이룬 합의를 기초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삼국 수석 대표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 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주식 세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 투자 분야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 영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립니다. 납입 한도는 2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어납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거치는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반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금투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와 3선 이상 중진 페널티 등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 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 등록제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추켜 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여당의 맞춤형 후보 전략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격전지 대진표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초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으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정 의원을 운동권 특권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로 규정하고 그 맞상대로 회계사 출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 역시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야당 수석 최고위원회 정치적 안방에서 여당 대표와 지도부 일원인 비대위원이 함께 맞춤형 공략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전날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스타 장관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운 건데 원 전 장관 역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을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도 일찌감치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포진한 곳에서 정면 승부를 펼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간의 공백기를 거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의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의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거의 좀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그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그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온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구급차가 뒤따릅니다. 5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출근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A씨의 옷에서는 주소가 적힌 신분증과 함께 치매를 앓는 아버지에 관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안방에서 80대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심한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함께 살며 간병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간병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그래도 사람은 구별하잖아요. 그죠? 여기 구별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요 모시고 나오면서 부축도 하고 뭐 말도 공사하고 잘하더라고요.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어나면서 비슷한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병변장애 1급인 아들을 간호하다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비용 문제죠. 최근에는 뭐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2만 원, 뭐 이것저것 합하면 15만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통 부담이 아닌 거죠. 정부가 중증 환자 전담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특정 기자를 음해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로 부당한 취재를 한 이동재 전 기자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고 자신은 유죄로 확정된다면 결코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최 전 의원의 선동으로 인생이 파멸된 것은 물론 언론사 역시 누명을 썼고 국민도 피해를 봤다며 더는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추악한 가짜뉴스 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첫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지만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결집을 발판으로 헤일리가 트럼프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3위에 그친 아이오와 경선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로 달려간 니키 헤일리.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Trump is lying about Nikki. And that's what bullies do. Nikki Haley will always protect Social Security. America should always be a country that keeps her promise. 디센티스와 2위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트럼프가 없는 토론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40대 40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직접 붙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Chaos follows him, and we can't have a country in disarray and a world on fire and go through 4 more years of chaos.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헤일리를 공격하는 포스팅을 도배하며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결혼 전 인도 이름인 님나다로 부르며 인도계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유세장에서도 경쟁력 없는 후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Unity is bad for the party, what she said, but you'd almost think she won. She came in third, and she lost to not a particularly great candidate, obviously, as you've seen. 아이오와에서 4위를 차지한 뒤 후보직을 사퇴한 라마스와미도 트럼프 전폭 지지에 나섰습니다.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lead us to victory in this war. 헤일리의 중도층 공약이 다른 보수 성향주에서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트럼프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뉴햄프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과 교황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민간인 피해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가족이 숨지자 눈물을 흘리며 애도합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숨진 딸을 안고 오열합니다. بطلع القصف عندي في الدار طب اخوتي ولادي الحمد لله بنتي استشهدت وهي اخوي في اوروبا وبنتي الثاني في 가자 지구 내 다른 지역에도 폭격이 가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خشوا بعد فجأة الدبابات عجبنا هنا شفنا كل شيء بالالوان يعني شيء يعني جماعه ضرب عشوائي طخ عشوائي قتل عشوائي جايين يقتلوا يروحوا بس. 지난해 10월 개전 뒤 2만 4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230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 대부분이 피란길에 오르며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الشرب على المية النظيفة فيش مية الأسعار حرب التجار حرب الغلاء اليوم طابور أنت عشان تجيب ربطة الخبز بدك 4-5 ساعات.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המלחמה נמשכת ותימשך עד הסוף, עד שנשלים את כל יעדינו. החזרת החטופים, חיסול החמאס והבטחה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ישראל. 급기야 유엔 사무총장과 교황도 즉각적인 휴전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I repeat my call for an immediate humanitarian ceasefire in Gaza and a process that leads to sustained peace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based on a two-state solution. 미 국무장관도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애간장이 탄다고 토로했습니다. For me, I think for so many of us, what we're seeing every single day in Gaza is gut-wrenching. And the suffering we're seeing among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breaks my heart.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경향신문 1면 보겠습니다. 사기당한 집에 살아도 혹한에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 아래 복도에 물이 차오른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이 주택처럼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된 곳은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수나 단전, 단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강서구청이 피해자들을 조사해본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건물 유지 그리고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 부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 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을 스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된 피해자들은 관리가 되지 않은 주택의 수리비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자체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소한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1면 기사 보겠습니다. 인플레에 국가 SOC 사업까지 멈췄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등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 부담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건설 자재 가격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현재 편성된 예산 정도로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의 대심도 빗물터널 프로젝트뿐 아니고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 또 부산의 진해신항 방파호 공사 등 올해 들어서 입찰을 진행한 1,0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발주처가 사업비를 책정하면 재정당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10% 정도를 일단 삭감하고 보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각 프로젝트의 완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요. 국가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면서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수의사 2명 이상을 둔 동물병원은 진찰비, 입원비 등 10여 개 진료비 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올해 1월 5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전국 동물병원의 70% 이상이 수의사를 1명만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된 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진료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비를 게시해 두지 않거나 여러 차례 요구를 해야만 알려주는 곳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시정되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물병원을 찾을 때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걱정인 반려인들은 더 이상 부르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사그라든 불매, 일본 돌아오다라는 제목 위아래로 상반된 분위기의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위쪽은 지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모습인데요. 우리 마트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한편 아래쪽은 올해의 모습인데요. 대형마트에 여러 종류의 일본 맥주가 진열돼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됐던 일본 맥주는 한때 수입액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 이전까지 줄곧 수입액 순위 1위를 지키다 9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 점차 수입액이 늘더니 결국 작년에는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또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도 불매운동 당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요. 이제는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난해 렉서스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78%, 도요타가 35% 늘면서 더 이상 노재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유행을 잘 잡은 제품력이 통한 데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용 호조 속에서도 청년 취업 시장은 꽁꽁 언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을 10% 늘리며 고용 시장 훈풍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채용 정보 박람회에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는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전 경험과 상담 기회를 늘리면서 구직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눈에 띕니다. 바늘구멍 같은 기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호소력 있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청년 지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도 많이 열고 채용 규모도 확대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인턴 기회도 확대합니다.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놓였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557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낸 채용 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입사 시험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세상 흐름을 따라 새 사업 모델에 뛰어들고 있고 경력자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경력자도 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본인 주변에 가까운 지방 공기업도 있고요. 중소형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합격을 해보시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잦기 때문에 전공 역량 외에도 협업과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고 채용 담당자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한 달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K패스를 오는 5월 출시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도 이번 달부터 판매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이른바 K패스를 출시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했던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늘렸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쓴 금액의 일정 금액을 현금이나 마일리지, 카드 공제 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물론 GTX-A나 광역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줍니다. 교통비로 월 7만 원을 사용했다면 적게는 14,000원, 많게는 3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부터로 K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 카드도 이번 달 말부터 판매됩니다. 대중교통을 가장 왕성하게 이용하시는 활용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취약층 그리고 서민 분들을 위한 이른바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할인 시스템이죠. 요금제는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월 6만 2천 원을,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하려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됩니다. 카드 하나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신분당선이나 서울을 벗어난 노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다음 주부터 티머니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실물 카드는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지하철을 45번 넘게 탄다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합니다.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다음 주 주말부터, 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AI 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17일 오전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를 열고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된 전 세계 첫 AI 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통화 중 실시간 통역, 카메라, 사진 편집 기능 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좀 국내 증시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배경 좀 어떻습니까, 이게? 네, G20 컨트리 중에 G20 나라 중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 지금 가장 많이 올 들어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은 증시 부양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매도 전면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 공식화했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증시를 조금 살리겠다라는 부양책인데 이런 부양책 자체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 혼란을 좀 오히려 가중시키면서 증시 자체에 시장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조금 늘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요 상장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특히 뭐 반도체 관련 기업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기업들의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부진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조금 예측성이 떨어지면서 매력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증시를 부양하는 방법이 저희가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이가 몸에서 열이 날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열이 났다가 사라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열이라는 게 뭐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해열제를 먹이는 것으로 열이 낫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열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부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증시가 부양책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시장의 투명성 아니면 뭐 대주주 위주로 된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좀 매력을 떨어뜨렸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좀 짚어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하는 데 비해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힘을 영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것이 시장의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온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제조를 해서 많은 부분, 뭐 결국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건데 중국 수출인데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어젠가요 나온 숫자를 보니까 중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실제로 시장 기대보다 약간 하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부분의 팩터가 조금 우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요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것이 끝났지만 이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영향이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2차 전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미국 대선 전국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태양광 같은 첨단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폐를 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이 2차 전지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으로부터는 좀 먼 정책들, 어쨌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것도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갖고 만드는 전기차가 우리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자동차 만드는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략 산업인 거죠.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방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전략 산업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장은 조금 더 비싸고 생산 단가가 비싸고 당장은 좀 더 불편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정책이 뒷받침해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 선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약간 수요 부진 국면 한 번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부진 이제 한번 와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조금 주식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증시 부양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이렇게 좀 하락세로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이제 증시라는 것이 그 경제의 어떤 뭐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 결국은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수출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내수는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투자는 작년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소비가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꺾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 내수 침체로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주가 시장,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굉장히 큰 부분은 수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반등, 특히 반도체나 IT 관련 상품들의 수출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아문이 드리운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 변동성 자체도 경제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동성이 크면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투자를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나라 이제 상반기에 총선도 있고 하반기에 미국 대선도 있고 이런 것들 자체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것 같아서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또 이제 경제에 약간 부담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를 먼저 좀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금리 측면에서 연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연준에서 최근에서 어떤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우리 고금리 기조 그렇게 빨리 끝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은 여전히도 절반 이상 한 60%의 확률로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금리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나온 이제 소매 판매, 12월 미국 소매 판매도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고 최근에 한 3달 사이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거의 이제 쇼핑의 피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12월이 굉장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망치 같은 것들을 지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상회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은 소비가 견조하다. 그 소비가 견조한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어지는 것은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그렇게 빨리 풀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거나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3대 지수 모두 지금 떨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이 ELS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만 지금 1,000억 원대 손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피해 규모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ELS라는 게 홍콩 H지수에 연동된 ELS는 홍콩 H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한 50%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보통 손실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3년 전에 홍콩 지수가 12,000, 11,000 그래서 피크를 찍었을 때고요. 그게 지금 만기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짜리 만기 상품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홍콩 지수가 5,000대 초반입니다. 5,1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들어왔고요. 상반기에 그럼 만기가 얼마나 돌아오느냐? 보면 한 10조 2천억 정도 돌아옵니다. 이 중에 손실액으로 지금 원금 손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게 10조 2천억 중에 한 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손실률이 50%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것도 지금 뭐
5조 2천억 정도 있어서 근데 이제 하반기 만기는 조금 다른 이슈인 거는 그래도 하반기로 기점으로 3년 전에 2021년 후반부에는 홍콩 H 지수가 12,000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손실이 그때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올 상반기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 홍콩 H 지수가 오르면은 뭐 지금까지는 손실을 난 확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제 오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감축이 되거나 좀 줄어들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콩 H 지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년 전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쭉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왜 빠지느냐? 홍콩 H 지수라고 항생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랑 거래량 기준으로 40개 홍콩 이 거래소 안에 40개를 지금 추려놓은 건데 이 기업들이 어디냐? 중국 본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 IT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뭐 이런 IT 기업도 있지만 요 안에 그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금융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중국의 금융기업들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기다 엄청나게 대출해 준 거 있고 금융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지수가 다시 떠오르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지금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반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것도 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좀 큰 소매 기업 같은 경우도 업황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보는 건 4%대 중반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5%에서 5%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작년에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나아지는 거지 중국이 올해 굉장히 크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H지수가 극적인 반등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교수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좀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우리나라 작년에 이자 수입이 은행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를 차지했나 보니까 대충 한 82% 정도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로 무슨 얘기를 하죠? 너네 너무 예대 마진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은행들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수익을 찾을게.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위험 상품으로 생각되는 것들. 요거는 사실 근데 ELS 같은 것은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거든요.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을 마치 은행 매대에다가 전시해주고 그것을 판매했을 때 판매 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2021년 초반부가 아까 ELS 들어가셨을 때 가장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갔다. 그때 무슨 일이었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금리를 확 내렸죠. 은행에 가도 예금 금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뭘 찾으시느냐? 금리 좀 더 괜찮은 거 없나요? 그럼 은행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색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약간 위험도는 높지만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고요. 지금 홍콩 지수를 봐서는 이게 앞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은행들한테 이거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대마진 구조로 지금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구조로 가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조금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 사태 이전에 2010년대 말, 2019년쯤에 DLS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콩 H 지수가 아니고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 이것도 한번 사모펀드 사태가 있어서 그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조금 더 강화되고 이런 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잘해야 되고 설명을 잘해야 되고 부담 권유하면 안 되고 적정한 위험도를 가지신 분들에게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됐거든요. 저는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어떤 그 감독들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 자체를 은행에서 그러니까 팔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 일단 일각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만 판매가 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적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는데 적정성 이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위험 상품이라고 하면 고위험적인 그것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설문조사 저희 펀드 가입할 때 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거기 요거 체크하시면 고위험군 투자자로 가시니까 요거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되
적정한 분들에게 팔아야지 이것이 은행이 조금 과도하게 팔거나 불안전 판매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DLS 사태 때도 저희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걸 해서 보상 비율 정해서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해라 이거 이제 나온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걸 판매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특히 고령층들에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위험 상품을 원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금감원이 이 현장 검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도 비춰보면 이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런 전례를 비춰봤을 때 좀 원금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되면 근데 이게 일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 어떤 고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도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샀느냐,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5%면 55% 보상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 같은 경우로 가면 사실 DLS 사태 때는 소송 가서 이기신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송은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금감원의 어떤 그런 기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ELS 사태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도 지금 조금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비율이 결정됨으로써 원금의 일부를 조금 보상받으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날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끝내는 걸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에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행을 일삼아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심지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만취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는 강요에 못 이겨 바다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있는 남성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곧이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다른 남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듯합니다. 40대 남성 A씨는 폭력 조직 출신이라며 50대 남성 2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뒤따랐습니다. 언제 휘둘러지 모르니까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늘 그래왔으니까 말 안 들으면 그게 맞으니까. 피해자들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A씨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결국 목숨을 잃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A씨는 이들을 경남 거제로 불러 밤새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수심이 깊어 위험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말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A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의 수급비와 일용직 일당 등 1,700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일상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겁니다. 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어치기로 내동댕이 쳐진 일도 있고 이런 일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건 발생 석 달여 만에 검찰은 과실치사와 공갈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원 원장이 피해 직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한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태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20대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며 괴롭히고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납 세금 압류 업무를 하며 거둔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세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세무서 체납추적팀에서 압류와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34번에 걸쳐 압류한 세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6억 1,2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화천에서 발생한 이후 석 달여 만인데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농장에 방역차가 들어서자 바퀴부터 장비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입구에서는 매몰 처분 장비를 내리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돼지 480마리 정도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장 입구는 이렇게 막혔고 안에서는 매몰 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북과 대구에 있는 양돈 농장 등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해 이틀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발생 농가에 대한 돼지와 어떤 잔존물에 대해서 살처분 매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관련 역학 농가들에 대한 임상 조사와 예찰을 강화해 나가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해 9월 강원도 화천에 이어 석 달여 만이고 경북 지역 농장 발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차단 방역에 집중했지만 농장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동물 감염병 확산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농가들의 대비 태세에 다소 빈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장 방역 수칙과 조기 신고,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발생하면서 동물 감염병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황. 방역 당국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부터 또다시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눈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의 비는 차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오전부터 또다시 강하고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제주도의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며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대전은 3.2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과 광주가 10도, 부산은 13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일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